다음에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죠. 상대성 이론과 시간의 혁명이라는 건데요.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낸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시간의 혁명이에요. 왜냐? 아인슈타인은 그동안 몇 천 년 동안 내려오던 시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 이전에 당시에 이제 에테르 문제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에테르 문제가 구름처럼 둥 떠 있는데 아무도 못 풀고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에. 에테르가 뭐냐? 빛을 전달하는 빛의 매질이에요. 빛의 매질. 여러분, 빛이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19세기 영의 딱 실험을 했더니 빛이 파동이라며, 확실하게. 빛이 100% 파동 맞습니다. 그 답 확실히 틀린 거 확실히 맞아요. 모든 파동은 뭐가 있습니까?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소리라는 파동을 전달하려면 무슨 매질이 있어야 되죠? 공기가 있어야 되죠. 와. 여러분, 물결파를 전달하려면, 물결 파동을 전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매질이?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 공간은 진공이잖아요. 진공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진공으로 우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소리는 그냥 지구에 있는 공기 속에서만 전달되는 거예요. 우주로 못 나가요. 공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빛은 파동이라며. 파동이면 우주 공간, 근데 파동인데 우주 공간을 가는 거예요. 우주 공간은 텅텅 비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은 빛을 전달하는 매질이 있는데 그것이 에테르다. 에테르가 우주 공간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전 우주에. 그래서 에테르를 어떻게 하면 탐구해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에테르 속에서 빛의 속도는 어떻게 바뀔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수영을 하는데, 강에 가서 말이죠.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여러분 아주 잘한다 치고, 제가 수영을 조금 하거든요. 강에서 한번 위로 수영을 해봐요. 아래로 수영을 먼저 하니까 제가 엄청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촥 하면 몇 미터씩 막 나가는 거지. 와, 내가 이거 올림픽 선수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턴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이 흘러 내려오니까 내가 못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통 그 매질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파동의 속도가 바뀌거든요.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빛이 에테르가 흘러가면은 에테르 속에서 빛이 에테르를 따라가면 더 빨라지고 에테르를 거슬러 가면 속도가 늘어질까? 이런 질문이 생긴 거죠.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한 사람이 있는데, 마이켈슨과 몰리라는 또 유명한 사람이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실험을 했죠. 사실은 제가 오늘 소개는 안 시켜드렸는데, 그 실험을 했더니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빛의 속도는 에테르를 따라 흘러갈 때도 떠내려갈 때도 속도가 그대로고 올라올 때도 그대로예요. 속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전혀. 빛의 속도는 절대 불변해요. 그래서 빛의 속도는 광원이나 관찰자의 속도, 즉 에테르의 속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는데 초속 한 30만 킬로미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죠. 달까지는 1.2초 만에 가고요. 태양부터 지구까지는 8분 만에 와요. 여러분 보는 태양은 8분 전의 태양이에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은 예를 들면 보통 뭐 몇백 년 전에, 몇백 년 떨어지면 몇백 년 전에 별빛이 우리 눈에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일정하다. 이게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아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당시에 고전 물리학자들, 로드 켈빈부터 시작 모든 유명한 과학자들이 한 명도 이것을 설명할 수 없었는데, 그때 26세에 아인슈타인이 스위스 특허국에 근무하면서 이제 그 같이 물리학 공부했던 이제 그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둘을 낳았거든요. 애하고 이제 조그만 아파트에 살면서 맨날 머릿속으로 이제 그 낮에는 특허국 가서 이제 특허 일하고 또 저녁에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사고 실험, thinking, experiment라고. 사고 실험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버려요. 그 1905년에 논문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905년에 이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특수상대성 이론.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정지에서 야구공을 던지면 유현진이가 이제 내일 아침에 또 2차 야구하지 않습니까? 공을 탁 던지면 시속
예를 들면은 100km로 던진다. 정지해서. 그러면 내가 류현진이가 고속도로에서 차에 태워가지고 차가 100km로 가면서 100km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보면 200km가 나오겠죠. 100 더하기 100이 나오고. 그 다음 류현진이가 반대 방향으로, 차와 반대 방향으로 공을 던지면 100 빼기 100이니까 0이 나온다고요. 이것이 상대 속도라는 건데, 빛의 속도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내가 정지해서 빛을 탁 쏘니까 30만 킬로 초속. 내가 빨리 앞으로 가면서 빛을 쏘는데도 30만 킬로. 뒤로 가면서 쏴도 30만 킬로. 빛의 속도는 빛을 쏘는 사람의 속도와 아무 관계도 항상 일정한 거예요. 이게 광속도가 일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빛의 속도가 일정하면은 대신에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면 시간과 공간이 늘어나거나 줄어야 된다. 이런 혁명적인 생각으로 갔는데 아무도 그 생각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간과 공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시간과 공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고정관념에 확 박힌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 같은 이제 무명의 과학자, 아무도 자기를 가르치거나 간섭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자유로운 그 창의성을 가지고 이제 그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론 자체는 간단해요. 수학적으로 간단한데, 그래서 이제 특수상승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특수상승 이론을 제가 딱 슬라이드 한 장으로 1분 만에 이론 해드리면은 시간의 상대성입니다. 시간. 다시 말하면은 빛의 속도에 가까이 움직이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100년 산다, 넉넉하게 자고 100년 사시는데, 내가 로켓을 빛의 속도의 90%의 속도로 움직이면은요, 여러분은 100년이 아니라 한 500년 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이것이 말이 되느냐, 고전물리학 하는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쌍둥이 역설이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이해를 시키려고 제시를 했어요. 형과 동생이 쌍둥이인데 다 같은 날 1시간 차로 태어났어요. 나이는 같죠. 그 지구에서 형은 지구에 있고 이제 20살에 동생은 로켓을 태워서 탁 별나라로 가는데, 별까지 거리는 30광년이에요. 30광년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빛이 가는데 몇 년 걸려요? 빛이 가는데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30년. 보통 우리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그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동생은 로켓을 타는데 로켓가 빛의 속도의 90%, 어마어마한 빠른 로켓이죠. 지금 우리가 개발한 로켓은 빛의 속도의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40%? 그렇게 빨라? 와, 10%? 그렇게 빨라? 15%? 인심이 좋네. 0.01%, 만분의 1이에요. 만분의 1. 정확히는 3만 분의 1입니다. 3만 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최고 빠른 로켓도 빛의 속도에 비하면은 만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90%면 아직까지 우리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로켓인데, 어쨌든 그 로켓이 이따가 치고 90%를 가는 거예요. 쫙 갔다가 돌아서 온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형이 딱 보면은 가는데 약 30년, 오는데 30년, 60년이고 또 형이 원래 나이가 20년 있으니까 형의 나이가 몇 살 되겠습니까? 80년이 되겠죠. 80살.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요. 20살에 우주여행을 떠났다면 우주여행 후에 형의 나이는 87세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빛의 속도의 90%이기 때문에 7년이 더 걸려요. 87세. 동생의 나이는 46세. 그러니까 형보다가 동생이 41살 더 젊어져요. 동생은 40세 청춘인데 형은 늙어가지고 이제 막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야. 이것이 소설이냐 상상이냐 진짜냐? 소설 같아? 진짜 같아? 진짜. 이거 증명되어 있어요. 이거 잘 증명되어 이런 건 현대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다 증명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의 상대성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공간도 상대가 되는데, 형이 볼 때는 동생이 로켓을 타고 30광년 떨어진 먼 별나라를 가는구나. 가는데 30년, 오는데 30년 걸려서 가는구나 이렇게 볼 거예요.
그 동생은요, 로켓트가 딱 출발하면 30광년 떨어진 로켓트가 바로 앞에 10년 앞으로, 10광년 앞으로 딱 가까이 다가오는 거. 우주 길이가 확 짧아져. 길이가. 공간이 짧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이것은 제가 더 이상 그렇지, 빛의 속도로 가면 좋은 질문이다.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이 영원히 안 흘러서 영원히 살 수 있지. 영원히. 만약에 빛의 속도로 99%로 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죽게 되네요. 결국 한 10,000년쯤 살다 죽을지도 모르지. 10,000년. 그러니까 야가 동생이 빛의 속도로 99%로 가면 여기가 30광년이 아니고 한 300광년쯤 근데 가면은 왕복하는데 600년 걸리는데 형은 600년 지났으니까 이제 죽고 없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동생은 갔다 오니까 20살 출발하고 30살에 도착해 보니까 30살 때가 도착했는데 보니까 형은 600년 전에 죽었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빛의 속도의 99% 이상 빨리 가면. 근데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이 속도가 그러면 빛보다 더 느린데도 공간이 줄어드면 빛은 어마어마하게 공간이 줄어들죠. 그렇지. 만약에 빛의 99%로 가면은 100광년 떨어진 별이 딱 출발하는 바로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갔다 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우리 특수상대성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네요. 우리 몇 학년이고? 4학년. 초딩 3학년이 특수상대성을 제가 이걸 한 달 동안 가르치거든요. 이걸 한 달 동안 대학에서 오늘게 한 달 동안 가르친 얘는 지금 벌써 초딩 4학년이 마스터 했으니까 열심히 해라. 희망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이제 16년이라는 연구를 더 해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제 건너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특수 상대성은 무슨 속도 문제잖아요. 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력을 받잖아요. 지구에 있으면 여러분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시죠. 예를 들면 그러면 왜냐하면 지구가 날 당기니까 중력 때문에 태양 가면 태양의 중력이 더 세고 블랙홀은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지겠죠. 중력이 작용하면은 시간과 공간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중력이 강하면 중력은 한마디로 뭐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딱 한 줄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거 일반 상대성 이론 저도 전문이 아니어서 이건 제가 깊이 있게 모르는데 이건 박사과정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전공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니면 아무튼 물리학자라 하더라도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전공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딱 지금까지 한 분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전공한 분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한 줄로 말하면 이겁니다. 중력은 시간과 공간에 찌그러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하시면 여러분 IQ는 360입니다. 알겠습니까? 360. 이해하신다고 하시죠? 그럼 300, 나가셔가지고 내 IQ는 360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중력이 강한 데 가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오래 살고 싶으면은 중력이 강한 데 가세요. 블랙홀 가서 살면 돼요. 뭐. 블랙홀 가도 안 죽는 우주복 한 개 만들어 있고. 블랙홀 안에서 빛의 속도로 다닌다고? 좀 이따 블랙홀 얘기 좀 나오니까 그때 또 하자. 그래서 중력이 강하면 블랙홀처럼 강하면은 그 인터스텔라 영화에 보면은 그 블랙홀 안에서의 1시간이 밖에서의 그 7년. 그래갖고 이제 이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이게 블랙홀. 또 한 가지 중력이 강하면 공간이 휘어지는 거예요. 공간이. 자, 그래서 중력이 강하면 공간이 찌그러드는데, 자, 요거는 제가 한 8분짜리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동영상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반 상대성 이론 동영상을 하나 보고 또 진도를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분야예요. 어려운데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 중력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시간은 천천히 가게 되고 공간이 휘어지는구나. 그 속에 빛이 들어가면, 빛이 지나가면은 빛도 꺾여가고, 또 중력이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빛도 못 빠져나. 그래서 블랙이에요. 빛이 나오지는 못해. 예, 빛이. 그러니까 블랙홀이죠. 모든 걸 빨아들이기만 하는. 그래서 이것이 일반상승 이론이에요. 이것도 한 장으로 제가 끝내드렸어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안 본 사람과,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과 역사를, 영혼의 과거를 못 돌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일반 상승 이론과 특수상승 이론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전과 후는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이거 모르시는 분들하고 여러분 이제 레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중력이 너무너무 강하면, 블랙홀이 되고, 블랙홀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 무거운 별이, 10배보다 더 무거운 별, 태양은 안 됩니다. 알겠죠? 가벼워서. 태양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별이 이제 그 속에 있는 이제 연료가 떨어지면, 태양의 연료는 뭡니까? 수소잖아요. 수소를 핵융합을 해가지고 헬륨으로 바꾸면서 빛과 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 수소라는 연료를 다 써버리면 더 이상 이제 그 빛도 못 내고 열도 못 내고 중력에서 앞으로 짜부러들어요. 이게 기체니까 짜부러드는데, 짜부러들어가지고 아주 작은 하나의 점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력이 너무 강해져요. 지구를 블랙홀로 만들면은 탑구공만해지거든요. 지구를 탑구만큼 압축하면은 이제 지구를 탑구만큼 압축하면 블랙홀이 되는데, 사실은 지구는 그렇게 압축되질 않아요. 중력이 약해서 그만큼 되질 않습니다. 태양보다 10배 이상 무거우면 되는데, 만약 그런 블랙홀이 있다면 그 주위에서는 이제 그 빛도 못 빠져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론상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 블랙홀이 지금 100년 만에 관측이 됐어요. 관측이.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까만 게 블랙홀이고요. 블랙홀 속으로 옆에 있는 가스들이, 주위에 있는 가스들이 있잖아요. 수소 가스들이 회오리 바람 치면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블랙홀은 계속 먹어치우거든요. 빨아들여요. 중력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그중 빨아들인 것 중에 한 10% 정도는 다시 밖으로 이렇게 가스로 이렇게 그 극방향으로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거의 빛의 속도로 이렇게 뿜어냅니다. 뿜어내고, 그 블랙홀 모습은 상상도입니다. 상상도인데, 작년에 블랙홀이 처음으로 관측이 됐어요. 이 블랙홀은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빛나는 게 블랙홀이 아니고, 빛나는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압착 원반이라 밖에 있는 도는 가스고, 가운데 까만 부분이 블랙홀이에요. 까만 부분이. 요것을 2분짜리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블랙홀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그 최신의 발견이고, 그래서 블랙홀은 이제 우주에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은하의 중심은 다 블랙홀이 있어요. 그래서 블랙홀은 많이 있고, 요 블랙홀은 우리 태양 질량의 65억 배, 태양 65억 개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65억 개를. 그 어마어마한 중력이겠죠. 어마어마한 밀도 높고요. 그래서 이제 이 블랙홀은 태양의 한 10배 이상 넘어가면 되는, 보통 50배 이상 무거우면은 마지막에 별이 이제 그 수명이 닿으면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50억 년 되고요. 어떤 짧은 별은 몇 천만 년, 큰 별, 무거운 별은, 가벼운 별은 몇백억 년 갈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태양의 50배 무거우면은 한 수명이 한 몇억 년 돼요. 끝나면은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제 태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결을 합니다. 안으로 확 중력 분결을 해요. 분결을 하면서 폭발을 하거든요. 폭발을 해가지고 많은 이제 에너지를 우주로 팍 천억 배 밝은 빛을 뿌려버리죠. 그 밤하늘을 보면은 없던 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환하게 밝다가 일주일 만에 꺼져버리는 별이 있어요. 그걸 초신성이라고 그래요. 슈퍼노바. 그 슈퍼노바라는 이제 초신성을 만들면서 이제 꺼져버리는, 사라져버리는 우주에서. 그럼 그 중심부에는 뭐냐면은 이제
까만 이제 블랙홀만 게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블랙홀이 되는 거고, 그 지구를 블랙홀로 만들면은 탁구공 크기가 된다고 그러고요. 우리 은하계도 한 3천억 개의 별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은하계 한 가운데 보면은 이제 태양 질량의 431만 배에 달하는 거대한 블랙홀이 하나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고, 그 블랙홀에 대한 수수께끼가 많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블랙홀을 연구하는 이제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태양 질량의 수백억 배 되는 블랙홀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심지어 태양 질량의 660억 배 되는 블랙홀이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양 질량의 한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블랙홀과 태양 질량의 몇백억 배 되는 블랙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중간 블랙홀이 없어요. 그래서 블랙홀이 어떻게 생겼냐 하는 문제인데, 별의 죽음으로 탄생하는 그 항성 질량 블랙홀, 요 첫 번째입니다. 요 블랙홀이 된 다음에 점점 가스나 주변에 별을 잡아먹어서 점점 커져서 몇백억 배 되기에는 시간이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단계인 중간 질량 블랙홀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거대 블랙홀, 그러니까 태양 질량의 수백억 배 되는 블랙홀은 도대체 우주에서 언제 어떻게 생겼냐, 이거 가장 큰 거대한 수수께끼입니다. 블랙홀이 존재하는 건 사실인데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고요. 우리 은하계를 밖에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가운데 블랙홀이 있어요. 태양 질량의 431만 블랙홀이 있고, 우리 태양은 여기 있습니다. 태양. 제가 뭐 시간이 있으면 우리 은하계 얘기만 해도 1시간 정도 재미있게 해드릴 수 있는데, 무지무지하게 재미있고, 우리 은하계가 이 속에 비밀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거는 언제 한번 시간 되면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 은하계의 중심에 400만 배 되는 블랙홀이 있다는 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그 블랙홀이라는 것은 이제 사건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라이즌 오브 이벤트 혹은 이벤트 호라이즌인데, 가운데 블랙홀이 조그만 게, 블랙홀은 사실은 크기가 없어요. 거의 점으로, 하나의 점으로까지 작아지고, 그로부터 이 어떠한 반경을 가지고 이렇게 경계면이 생기는데, 이 사건의 지평선이에요.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경계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빛도 못 나오고. 그래서 블랙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주선 타고 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는 돌아올 수 있는데 딱 들어가면 영원히 못 돌아오는. 요 입구입니다. 블랙홀 들어간 입구. 요것을 블랙홀의 크기라고 그래요. 보통 블랙홀의 크기. 그래서 이제 이걸 공간적으로 보면 공간이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이렇게 쑥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건의 지평선을 건너가 버린 밑으로 쑥 빠져가지고 영원히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고, 이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매우 천천히 흘러가고, 블랙홀 근처에 가도 중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천천히 흘러간다. 인터스텔라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블랙홀은 이렇게 생긴, 가르강티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렇게 생긴 블랙홀이거든요. 블랙홀은 어디 있냐면은 한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고, 밖에 있는 밝은 부분은 주변에 있는 별빛들이 그 공간 왜곡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이제 블랙홀은 요 가운데는, 요 안에 있는 까만 게 블랙홀입니다. 이게 블랙홀. 그래서 이제 웜홀과 화이트홀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블랙홀이 웜홀을 거쳐서 이제 화이트홀로 이제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학생이 전번에 질문을 자주 했는데, 블랙홀과 화이트홀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웜홀이다. 웜홀이란 말은 벌레 구멍이에요. 지렁이가 땅속에 파고들어가면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 벌레 구멍이에요. 지렁이 구멍. 화이트홀은 뭐냐 하면은 블랙홀은 빨리 들어가는 거고, 화이트홀은 밖에서 알아들인 걸 밖으로 이렇게 이제 토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토해내는 거. 물질들을 다 토해내는 거고요. 그럼 블랙홀과 웜홀을 이어주는, 그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이어주는 것이 웜홀이다. 그래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웜홀을 거쳐서 화이트홀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가설이 있었어요. 한동안. 제 선배 되는 교수가 이 웜홀로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나면 이제 웜홀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웜홀이 안정하냐 안정하지 않느냐부터 뭐 등등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이제 화이트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에서 화이트홀이라는 건 없다. 이런 이제 그 주장이 강해지면서 화이트홀이 없어지면 웜홀도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웜홀을 통한 우주여행은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거의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블랙홀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쪽 갤럭시에서 블랙홀이 있으면 이제 빨려 들어가면 웜홀을 통해 가지고 있잖아요. 웜홀을 통해 가지고 우주의 다른 데 끝에 가가지고 화이트홀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그러니까 돌아가면 우주를 돌아가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몇십억 년을 가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가면 지름길이라서 싹 그냥 며칠 만에 간다. 이런 것이 이제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거고, 인터스텔라의 영화도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몇백 년 후에 지구가 이제 환경 위기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주선을 개발해가지고 그때 이제 과학기술이 블랙홀을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갔어요. 블랙홀을 목성 근처에 가가지고 블랙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쑥 들어가가지고 원모를 거쳐가지고 우주의 끝에 가가지고 이제 화이트홀로 나와가지고 거기 갔더니 아까 보니 가르강테아라는 블랙홀 주위에 밀란이라는 행성이나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 같은 행성이. 거기에 착륙해 봤더니 거기는 물밖에 없더라. 그래가지고 물이 있는데 하루에 1시간 간격으로 높이 1200m의 파도가 빙글빙글 돌고 있더라. 그 얘기가 그 인터스텔라 얘기거든요. 왜 1200m 높이의 그 파도가 쓰나미가 그렇게 그 행성을 계속 도느냐? 블랙홀의 중력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블랙홀의 중력이. 이런 이제 얘기가 웜홀과 화이트홀 얘기고요. 한동안 이게 무진장 재밌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가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이게 시들해졌습니다. 요새는 이 얘기가 시들해졌고, 우리 학생들이 보는 과학 잡지나 만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 여전히 나오니까 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천문학계에서는 이제 주류 천문학계에서는 이 분야는 거의 연구를 별로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최신의 이제 그 발견인데요. 중력파의 발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또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우주의 시공간이 뒤틀릴 때 발생하는 중력파에 대해서 6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산성 이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중력이 강하면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공간은 찌그러든다 그랬잖아요. 멀리 있는 블랙홀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 블랙홀이 두 개가 충돌하면서 파동이 생기면, 이제 물은 중력과 같아요. 물에다 돌을 던지면 뭐가 생깁니까? 파동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중력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못 느끼는데 중력이 두 개가 부딪히면 블랙홀 두 개가, 그러면 그 중력의 파동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빛의 속도로 우리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쫙 날아와가지고 오면은 우리 지구 자체의 길이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진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이제 라이고라는 이제 중력 측정 장치인데, 여기 길이가 4km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안에 공기가 없는 그 관이거든요. 관 속에 레이저 광선을 보내요. 4km를 갔다가 4km를 오고, 또 4km를 갔다가 4km를 똑같이 정확히 거리가 같아요. 그런데 중력파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이쪽 길이는 줄어들었는데 이쪽 길이는 안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거는 4km, 거리가 4km인데 이거는 4km 짧아지고 늘어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빛이 간섭을 해가지고 파동이 아까 보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원자 한 개보다도 훨씬 더 정밀한 거리의 변화를 재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라이고인데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중력파를 측정을 했죠. 그래서 보면 아까 보여드린 게 요게 휙한 요게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중력파 신호입니다. 요게. 라이고 두 개가 있어요. 햄포드라는 곳에 미국 저 북쪽에 하나 있고 2000km 남쪽에 또 리빙톤이라는 곳에 또 하나 있어요. 똑같은 걸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여기에 잡히고 여기 잡히고 시차를 두고 탁 잡히거든요. 그러면 중력파가 어디서 왔는지도 방향도 알 수 있고, 그죠? 거리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별 두 개가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마지막에 붙어버려요. 팍 충돌이 붙어버려요. 그 붙는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강한 이제 중력 파동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블랙홀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블랙홀 두 개가 합쳐내는 또 그 중력파 신호도 보고, 사실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그리스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 그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상상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양자학, 만유인력, 힘과 가속도, 이것도 상상하지 못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여러분은 그걸 갖다가 1분 만에, 1시간 만에 가르쳐줘도 아무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네 이러면서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안 가진 거는 귀하게 보고 추구를 하는데 갖고 나면 또 별거 아닌 그렇게 되는 수도 있죠. 예. 그래서 현대 물리학의 결과물로 이제 강의를 마쳐야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또 19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0년 이상을 왔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발전이 왔죠. 그래서 특히 반도체 발견, 1947년에 반도체의 발견, 1960년 레이저의 발명,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의 이제 이러한 이제 반도체도 만들고 레이저, 스마트폰 속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안 맞추면 스마트폰이 틀려요, 계속. 여러분 GPS 있잖아요. 여러분 GPS는 좀 비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좀 비싼 거 좋은 거 쓰세요. 왜냐하면은 자동차에 있는 그 GPS가 작동하려면 스마트폰 다 GPS 있잖아요, 요새요. T맵 이런 거 다 GPS 들어있잖아요. 하려면은 지상 1000km 상공에는 인공위성 5개 정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인공위성 5개가 보내는 전파를 받아가지고 내 위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삼각법이어 가지고 각각 인공위성이 자기의 인공위성의 위치와 위치 신호를 갖다 전파로 발생하면 내가 받아가지고 인공위성의 위치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딱 내 위치가 정확히 나와요. 지금은 이제 이 GPS가 오차가 한 10m쯤 돼요. 10m쯤 되니까 내가 예를 들면 8차선 가면은 가는 쪽과 오는 쪽에 있으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 띄우고 있는 GPS 인공위성들은 거리가 3m 이내로 들어가요. 심지어 1m 가는 것, 군사에서 1m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3m 이내로 들어오면 내가 가면은 차선, 내가 1, 2, 3, 4, 5차선 가면 내가 1차선 가는지 2차선 가는지 3차선 가는지 쪽도 구분돼요. 그러나 이제 초고정밀 또 GPS 하고, 그 다음 5G가 이제 곧 대중화 됐잖아요, 벌써요. 5G 하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하고 이런 걸 다 합치면 이제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4세대, 5세대가 나오면 4세대부터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자동차 이름을 하나 이제 붙였어요. 저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면 이제 이름을 토토라고, 우리 강아지 이제 죽은 토토라고 붙일 건데, 야, 토토야, 오늘 강릉 가자, 알겠지? 하면 내 주인님하고 지가 쫙 간다고요. 아니면 그리고 딱 내려두고, 야, 가서 주차장 주차하고 있어. 하면 지가 가서 주차하고 있고. 스마트폰 딱 들고, 야, 토토야, 앞으로 와. 하면 지가 쫙 앞에 탁 대게 하고. 그럼 딱 타고 가. 그런 시대가 몇 년 안에 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하려면 GPS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GPS가, 지구, 여기는 이제, 우린 지표면에 있고, 그 인공위성은 1000km 상공 위에 있잖아요. 그 중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가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과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이 차이가 나겠죠. 아주 작지만은 블랙홀처럼 중력이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시간 변화는 안 나타나지만은 0.0000 몇 초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면은 그것이 계속 쌓이면 GPS가 계속되면 GPS 위치 오차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예를 들면 T맵에는 한 30분 떨어진 곳이 내가 위치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일반 산성 이론을 가지고 시간차 계산을 해요. 인공위성의 시간과 내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다르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시간을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속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속에 양자역학이 다 양자역학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속에 있는 여기 있는 그 화면 OLED가 전부 다 양자역학이고요. 양자역학이고 여기는 반도체 다 양자역학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문명에 푹 젖어 살면서 그 이론은 몰라도 내가 그런 현대 물리학을 이용하고 있다 알고 있는 분과 모르고 있는 분은 벌써 레벨이 다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 아까 이제 인공위성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고 처음에 보여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 건가 우리가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인공지능 얘기를 이제 하나 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질문을 좀 받아야겠는데요. 자, 그럼 인공지능 자동차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의료 진단도 하고 인공지능이 가르치고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할 거예요, 이제. 그럼 인간은 뭐 해야 되느냐? 그냥 묻고 싸고 놀고 그게 아니고 인간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인간은 인간다움의 삶을 찾아가야 돼요. 인간의 본연의 삶. 그게 뭐냐? 사실 산업혁명이 됐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인간을, 저 가난한 농부들을 끌어다가 도시에서 공장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루에 1, 8시간을 갖다가 강제노동을 시키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가장 비인간적인 삶을 했잖아요. 그렇게. 오늘날 문명도 보면 어떤 면은 그런 면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어마어마한 강도의 노동을 시키면서 인간다운 삶을 못 살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이 할 일을 많이 해주면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연구하고 그런 문화,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이제 과학, 현대과학 너머의 세계고 또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완성된 이론이 아니에요. 상대성 이론이 풀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풀려면은 제 3차 과학혁명을 해야 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2차 과학혁명 바로 전야에 로드 켈빈이 그 말을 했잖아요. 이제 남은 일이 별로 없다. 했다가 바로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 탄생했듯이 지금 또 3차 과학혁명이 나와서 어떤 세상이 열릴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것은 우리 젊은 아이들의 몫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